오늘 미국 지수는 약세로 끝났습니다. 유럽도 약세로 끝났고 어제 아시아부터 약간 약세가 있었는데 떨어진 이유는 개인 소비가 약간 심리적으로 악해졌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이쪽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리테일 세일이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죠. 그 다음에 오히려 가동률은 사실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생산도 예측치하고 동일하게 나왔는데 예측치가 전월 같은 경우에는 그 전월 대비 0.4로 줄었었는데 늘었거든요. 지금 차트로 보면 이게 산업 생산이거든요. 이 빨간 게 인덱스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10월 달에 약간 감소했다, 9월 달에 약간 감소했다가 10월 달에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아래로 둥글게 내려갈 상황이라면 수축되고 있다라고 산업 생산이 보이겠지만 올라갔거든요. 가동률 같은 경우는 이 초록색은 실업률입니다. 이 가동률 두 가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약간 둔화됐다가 다시 증가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 그리고 생산을 높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언뜻 하게 됐고요. 소매 판매가 약간 안 좋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추세를 보면 이 소매 판매가 추세가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숫자가, 금액이. 근데 이게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이게 추세선상을 그러니까 추세선상으로 다시 회귀한 상황에 오히려 더 많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게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이게 전년 동월 대비인데 전년 동월 대비를 보시면 이렇게 한 5%에서 4%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여기 보시면 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속도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과거에 그 소매 판매에 관련된 패턴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꼭 소매 판매가 약화됐다라고 볼 수만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발표된 것 중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발표가 있었거든요. 미국에 계속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다찌라고 하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가 이제 전월 대비 그 건축 쪽에 이건 스타트죠. 스타트를 보면 다 좋아요. 비거주용, 거주용, 그다음에 그 난빌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물이 아니고 그거 이외에 다른 그 부동산 관련된 것 같습니다. 다 증가했고 이거는 작년도 10월까지의 누계하고 올해 10월까지의 누계액을 이제 각 분야별로 빼본 건데 분야별로 이제 증가율을 본 건데 다 감소했지만 주거 쪽에서 증가했으니까 전년 대비 주거 쪽에서 뭔가 많이 건축 쪽의 그 진행이 스타트가 건축 그 착공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도심보다는 외곽 지역에서 주택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찌라고 하는 회사에서 발표하는 지표고요. 이거는 AIA에서 발표하는 지표인데 ABI 인덱스인데 이게 그 약간 선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건축 쪽이 질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매출도 이제 50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고 디자인 계약들도 거의 50 가까이 육박해서 굉장히 괜찮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전 영역 고르게 움직이고 있어 수축 국면에서 이제 확정 국면으로 넘어가려고 패턴을 보이고 있고 분야별로 놓고 보면 역시 이제 주거 관련된 빠른 속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시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둔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수축 국면에서 확정 국면에 넘어가려고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급격하게 수축된 그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다시 이제 살아나서 패턴을 이제 거주 시장뿐만 아니라 상업시설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편차가 있을 거예요. 도심 지역의 그 공백 상태로 있는 상업이나 혹은 임대 주택 같은 상업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악화일 거고 그 이외에 다른 예를 들면 공장이라든가 공장부지라든가 창고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상업시설 그 다음에 외곽 지역의 그 거주시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맞물려서 이제 안 좋은 점과 좋은 점이 맞물려 움직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모두가 수축 국면이 아닌 한쪽은 떠받치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일 거기 때문에 조금씩 버티면서 살아나는 국면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럽 CDC 데이터인데요. 봉쇄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뚝 떨어졌죠. 마지막에
물론 이 데이터도 이제 지나서 개정된 뒤에 봐야 되겠지만 일단 효과는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CDC 같은 경우에는 유럽 CDC, 유럽만큼 그렇게 효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급등했다가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는 추세가 살짝 반등했어요. 이 1일 건수 15만 건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7일 평균선은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존스 홉킨스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확진율이 10%에 도달했습니다. 속도가 약간 둔화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위로 확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 진단자 수가 최근에 줄어들면서 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내려온 거는 진단자 수에 의한 영향인 것 같아요. 보면 확진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진단자 수가 아니고 검사자 수가 줄어들면서 이 자체가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추세가 잡힌 건 아니라는 뜻이죠, 미국에.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covidtracking.com 데이터인데, covidtracking.com 데이터에 환자가 73,000, 아직 17일자가 안 남았네요. 어제 이거 새벽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어제 낮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10만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뉴욕타임즈 기사인데요. 여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세분화 안 했는데 세분화돼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뭐 대부분 닫은 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집에서 머물라고 행정명령이 내렸거나 혹은 커퓨가 저거죠. 밤에 통행 금지. 예.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마스크 정도 착용을 얘기하고 있지 강력한 봉쇄를 미국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얘가 잡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트럼프가 불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뭔가 액션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이 다 주지사들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주지사들이 뭔가 명령을 내리는데 공화하고 민주주의사들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공화당 주지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해주겠느냐가 문제고, 일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마스크 정도 착용에 대해서는 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활동을 막거나 혹은 뭔가 영업을 막는 이런 패턴의 움직임은 아직은 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잘 잡힐지 유럽처럼, 그거는 의문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주식시장 어제 마무리에 주식시장 붕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과연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계속 고민이에요. 이 장기 차트로 놓고 보면 사실 너무 높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퍼 지수, 포워드 퍼 대비해서는 과도하게 높은 건 아니지만 GDP 대비해서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99년도 얘기를 하고 2007년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등하고 나면 이제 붕괴될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단기간에 이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IT 버블 같은 경우에는 이 큰 폭으로 한번 내려갔던 거는 이건 아시아 금융 위기에다가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밑으로 확 내려갔던 거고, 그 위에 반등한 이후에 사실 2003년도 3월 달에 정점을 친 이후에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왔거든요. 이 내려오는 과정 중에 일정 수준의 이슈들이 있었는데, 큰 이슈로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9.11 테러 사건이고요. 이때가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발발한 게 2003년도 3월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저점을 치고 반등을 했는데, 2001년도 사이에 이때 있었던 거는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엔론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큰 건 9.11 테러 사태 때 이제 급락했던 거고, 이제 문제는 그때 추세적으로 계속 그냥 흘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이슈 전에도.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이게 이제 베어스턴스 때문에 밑으로 밀려 내려갔다가 일정 수준 반등했는데, 여기는 반등세가 미비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밑바닥까지 올라갔었어요. 2025에서 붕괴됐다가 1900까지 밀고 올라갔거든요, 5월 달에. 그런데 이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다가 그냥 흘러내리다가, 그냥 이유 없이 흘러내리다가 9월에 리먼이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붕괴됐거든요. 지금 시그널이 과연 이렇게 올라가다가 밑으로 빠른 속도로 붕괴하겠느냐. 저는 이게 빠른 속도로 붕괴할 가능성은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저점을 테스트하러 내려갈 시그널이 지금은 전혀 없어요. 가장 주된 이유는, 이렇게 크게 곤두박질 쳤던, 가장 빠르게 곤두박질 쳤던 이유는 이게 금융시장의 위기였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미 보여드렸던 그 은행의 파산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2007년도, 2008년도에 빨간 건 자산이고, 아니 초록색은 그 파산한 은행의 자산 규모고요. 이 빨간 게 숫자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IT 버블 보시면 2000년도에부터 시작해서 여기 2001년부터 통계가 나오는데 2001년도, 2000년도 후반부에 그 파산 숫자가 늘어났죠. 그리고 2003년도에 이제 파산 숫자가 줄면서 저점을 찍었고,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렇게 저점을 찍은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2008년도에 파산 숫자보다 2009년도에 파산 숫자가 더 높잖아요. 근데 2009년도 초반부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9년도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렇게 2009년도에 파산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 주식시장의 저점을 이때 찍었어요. 3월쯤에. 그 뒤에 파산이 훨씬 더 컸는데 이때는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가지고 이 파산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계속 붕괴된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01년도에는 이때는 QE가 없었습니다. 퀀터테이티브 이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QE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QE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준금리가 제로로 갔기 때문이죠. 이때는 기준금리가 제로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시기에도 계속 기준금리를 조금씩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점을 찍은 건 결과적으로 이게 급격하게 이 저점을 찍었던 거는 QE 때문에 저점을 찍었고요. 다음번 저점을 찍고 반등한 건 쌍바닥보다 약간 낮은 바닥을 치면서 유동성에 의한 주식 장세를 보인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빠른 반등을 여기서는 못 찍었습니다. 계속 옆으로 이렇게 흔들다가 올라갔죠. 이때 계속 기준금리 조작을 받으면서. 이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은 QE가 작동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반등이 있었거든요. 물론 경기부양책도 이때부터 대규모로 개인들한테 돈을 쥐어주는 정도까지 가면서 이때는 뭐 일부 뭐 실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쥐어주거나 가게에다가 전체에다가 그런 영역들은 없었거든요. 사실 이때는 더더욱 없었고. 그래서 이게 빠른 반등이 있었고, 그럼 이때 이제 밑으로 밀려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 여기서 했던 행동을 머릿속에 떠올릴 겁니다.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을 대규모로 해서 부양할 것이다. 두 번째, QE를 더 대규모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얘가 여기까지 곤두박질 치기는 어려울 거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면 3000이라든가 S&P 500 지수 이런 주요 지지선이 강하게 이탈되는 그런 위험성이 야기되면 결국은 연준에서 또다시 QE를 대규모로 집행하면서 나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갈 거라는 기대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밑으로 세게 뭐 한 20%라든가 이런 조정 국면이 없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너무 과도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에 과연 경기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것 때문이고 가치 배수가 너무 높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계속 뭐 95, 그러니까 94, 90, 94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파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쪽에서 진짜로 그 CEO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이디어란 어떤 임상실험 상황에서 났던 확률만큼 일반적으로 전부 다 배포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정도의 그 효과 나오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미 이제 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알았던 어떤 지식들, 그런 것들이 단 수개월 만에 다 뒤집혀서 그렇게 성과가 좋은 백신이 나온다는 생각을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도 지금까지 이제 뭐 감기 백신이나 이런 것들도 끼케야 뭐 한 60% 수준 전후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파력이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고 변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과연 90%에 육박하는 그런 효능을 내겠느냐? 저는 그건 CEO들의 생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은 백신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던 그 탄력이 내년도에는 이 속도가 둔화돼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상태로 가고 있으면 지금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뭔가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탄력을 받고 계속 올라간다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올라갔다가 중반부 혹은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사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주식이 급격히 조정을 받는 거는 12월까지가 다일 것 같고요. 12월 지나고 나서는
실제로는 그 극심한 코로나 사태가 지났잖아요. 이게 지금 한번 지나고 나서 다시 극심한 코로나 사태가 지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다시 경제가 풀리고 회복될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밀려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은 12월 정도까지가 마지막. 특히 이게 진짜 심해져가지고 크리스마스 특수도 볼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막 가시화되거나 불안정하게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그때 주식시장이 급격히 조정을 끝내고 내년도에는 이제 급심한 코로나 사태가 지났으니까 작년처럼 급심이 지나고 나서 경제가 재개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반등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없이 12월 달에 그런 급격한 조정도 없이 계속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면 그게 올라가다가 내년 백신에 대한 효과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들었던 90이나 94.5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오픈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경제의 탄력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추가적으로 이제 좋은 패턴들, 고용시장이 좋은 패턴들을 보이지 못하면서 주식이 탄력을 잃고 있다가 조정을 받는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조정을 받는 과정이 급격한 조정이기보다는 큰일이 없으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급격한 조정을 받으려면 이 급격한 조정은 결과적으로 이 금융시장에서 여파를 비춰야 되는데 사실 좀비 기업이라든가 좀비 가계가 많이 양산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올해 파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걸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내년도 들어가면서 예전에 전문가 집단이 전문가 어떤 보고서에서 내년 하반기에 한계에 있던 좀비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다 소진하면서 저금리에서 단기간에 조달했던 자금을 소진하면서 파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를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중반 넘어서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기업들이 파산이 늘어나고 가게들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파산이 늘어나고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은행 쪽에 어떤 급격한 어떤 위기가 발생하면 그러면 여기서 있던 이런 급격한 급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이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과거하고 파산 패턴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면 일단 12월까지 일정 수준의 조정이 있다면 12월 정도 수준의 조정을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는 주식시장이 머리를 들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심이 강해가지고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 하에서 12월에 조정도 없이 위로 밀려 올라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두 가지의 공통점은 내년 전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간 것이 후반기에 가서 힘을 잃으면서 조정 국면으로 다시 재진입하는데 이렇게 계속 쓸려 내려갈지 옆으로 힘을 잃고 그냥 길지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고 급격한 조정이 있으려면 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파산 규모가 늘어나고 그게 이제 은행 쪽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혹은 하이힐드 채권 쪽에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위험성이 야기됐을 때 이렇게 급락할 수 있는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저점을 뚫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미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QE에 대한 맛을 봤거든요. 그리고 급격히 내려가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고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액션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쓸려 내려가는 걸 원치 않을 거기 때문에 특히 연준에서 대규모 QE를 또 한번 할 거기 때문에 이 저점을 찍으러 내려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국면은 있지만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투심이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생각보다는 조정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전에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과도한 가치가 지속적으로 그거를 버티고 밀고 올라간 적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요번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 조정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조정 과정은 두 가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급격한 가격 조정이 있고요. 하나는 가격이 크게 내리진 않지만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일어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두 가지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